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단기 합격법 테크트리,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테크트리 2편 제가 이제 준비를 또 한번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못 보신 분들 또는 지난 시간 내용을 조금 리마인드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공보법의 일반적인 테크트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그죠? 두 번째가 친밀함, 입력 단계 첫 번째 친밀함을 쌓고, 세 번째 이제 책과 친해지고 난 후부터 이해를 시작해야 되고, 이 부분의 비중을 가장 많이 쏟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암기 단계고요. 이제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외우면 절대 안 외워져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출력.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이 들었을 때 꺼내보는 게 출력이라고 그랬었죠. 여섯 번째가 그게 제대로 지식이 정착돼 있고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가, 내 생활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하는 게 이제 점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둘러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제가 좀 세부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계획 단계에선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내가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는가, 여기 따라서 이제 해보시면 되는데, 처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시험의 난이도를 파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과연 이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지적 수준과 어떤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지, 내가 이제 그거를 내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지피지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 적들을 알아야 내가 이제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난이도랑 응시자 수준, 그다음 목표 점수까지도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면은 국가 시험 같은 것들 통계를 검색해 보시면 거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학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 정도 기간을 준비해서 치면은 점수를 몇 점 정도 받으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구글링 같은 것들 하면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 걸리는지,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야 내가 이제 그 기간 내에서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정도로 내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 요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지표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떤 지표예요. 예상되는 소요 시간이 얼마인지. 그다음 여러분들이 마지막 요소가 가장 관심이 많으신 강의랑 교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가. 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이 강의를 들으라고 하던데요. 예를 들어 스터디 팀장님이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 식으로 강의 선택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선택의 폭을 합격 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럼 거기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교재를 봐서 얼마만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더라. 이걸 알아야만 내가 걸리는 시간과 목표 점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공부만 해서는 시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친밀함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친밀함 뭔지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본격적으로 책을 이해하고 암기하기 전에 책과 좀 친해져야 되는 과정이 존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첫째는 횟수가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간격을 둘 것인지가 중요해요. 내가 한 과목만 공부를 한다, 이 경우가 오히려 조금 더 어렵고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면 더 쉬워요. 왜냐하면은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정신과 의사 전공 전문의한테 제가 물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책에도 써 있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기억의 틈새가 좀 조여져서 기억이 강화가 된다. 사람이 어제 공부했던 걸 오늘 새롭게 봤을 때 기억이 또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격을 설정할 때, 내가 친밀함을, 예를 들어서 네 과목을 본다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친밀함을 높이냐면은 중간중간에 다른 과목을 섞어 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A라는 과목을 봤으면은 또 연속으로 A라는 과목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늘 A, 그 다음에 B, C, D 이렇게 네 과목을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날 다시 A, B, C, D를 하는 게 좋아요. 오늘 A1, A2, A3, A4 이렇게 네 번을 보는 것보다는 A, B, C, D, A, B, C, D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하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변호사님 하루에 한 과목 공부하라고 했었는데 그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공부라는 거는 우리가 단위라는 게 있죠. 어느 한 개를 전체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단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밀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안에 끝나요. 한 500, 600페이지 정도 된 얇은 책들은 거의 다 한두 시간 만에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신 요약서라든지 그런 건 더 책이 좀 얇잖아요. 그죠? 그런 책들은 한 번 전체를 보는데 어차피 한 과목만 해도 한두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때는 나머지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해도 되겠죠. 근데 내가 5, 600페이지 정도 된 책을 전체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2, 3주가 걸릴 거예요. 2, 3주 동안은 그 과목에만 이해에 힘을 쏟는 게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 한다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법을 설명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을 설명하는 건지를 항상 잘, 원리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처음에 지식과 친해질 때 횟수는 그래서 한 번에서 세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여러분들이 과목을 교차해서 보시면서 간격은 반드시 다시 똑같은 과목을 볼 때는 하루에 텀을 둘 것. 아시겠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보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친밀함 단계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도가 높으실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재 선정, 이거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 우리가 시중에 교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설명형 교재들이 있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들 또는 대학에서 전공 서적이 거의 설명형을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학원에서 많이 쓰는, 학원에선 거의 99% 정리형 요약서를 쓰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자체 제작한 게 있어요. 변호사님 책을 자체 제작을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가끔 하시잖아요. 서브노트가 바로 여러분들이 자체 제작한 가장 저열한 형태의 교과서예요. 가장 저열한 형태의 책이다. 그래서 물론 이걸 보시면 안 되겠죠. 이걸 볼수록 오래 간다, 시험은. 그러니까 변호사님 주변에 서브노트 보고도 시험 된 사람인데 그 사람 왜 그래요? 변호사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부가 다 된 사람은 공부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오는 사람 뭘 해도 시험이 돼요. 안 되는 사람이 이런 걸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공부가 완성이 돼 있는데 불안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한 거를 가지고 저 사람의 공부법을 따라해보자라고 하면은 공부가 진짜 망할 수가 있어요. 꼭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재는 일단 3개로 됐는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어떤 걸 들을지는 반드시 교재랑 연관지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교재랑 강의는 둘 다 인풋이잖아요. 지금 인풋 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강의랑 교재가 겹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형 교재를 선택했는데 강의도 책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다 이러면은 내가 때로는 지식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 지식이 흩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때는 설명형 교과서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어떤 핵심적인 요점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암기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컴팩트하고 좋은 강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 정리형 요약성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거꾸로 이때는 원리라든지 그런 배경 지식들을 설명해 주는 강의가 훨씬 좋은 강의예요. 주변에 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되게 잘해, 명강사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강의랑 교재에 서로 단점들을 보완해 주는 형태로 강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써 있고 말 많이 해주는 그런 게 좋은 강의는 아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 항상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얘는 눈으로서 인풋 해주는 거고 이건 말로 내 귀로서 인풋을 해주는 건데 두 개가 겹치면은 뭐 지식이 중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시간만 날리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책과 강의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제작한 서브노트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이런 시험이 안 되는 진짜 지름길이에요. 절대 보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밑에 한 개 설명 안 한 게 입력 순서랑 방식 횟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방금 봤던 두 번째 거 있죠. 이 강의 내가 할 부분과 어떻게 분담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강의 유형이 티피컬하게 이렇게 좀 한 두세 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친밀함과 이해를 시켜주는 강의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용어고요. 여러분 개념 강의라든지 아니면 기본 강의 들으면 이런 유형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이 설명형 교재를 선택하면 뭐가 된다? 내가 할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이 어차피 책에도 설명이 있는데 친밀하고 이해를 시켜줬다 이러면은 나는 집에 와서 정리, 암기, 출력, 점검이라는 나머지 아까 우리가 테크트리에 아까 한 3번부터 있던 거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공부의 주가 뭐가 돼요? 복습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듣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시간적으로 내가 할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친밀 이해형 강의인데 정리형 교재를 선택하시면 돼요. 학원 강의가 보통 이런 형태가 되게 많죠. 이때 내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복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훨씬 중요한 건 피익이에요. 책에 나오지 않는 음성과 활자잖아요. 그죠? 음성을 활자에 피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책에 없는 설명과 예시를 적어주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암기형 강의 유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설명형 교재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는 이만큼인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떻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때는 내가 그 설명 정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미리 예습해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친밀함과 이해도를 내가 쌓아가야 된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강사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시죠. 선생님들이. 근데 여러분들 예습을 안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 진도에 쫓겨가지고.
이런 경우가 공부가 망하는 가장 높은 포션의 어떤 유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정리 암기형 강의를 하시는 분이 정리형 교재를 갖고 한다. 이런 경우가 여러분 언제일까요? 바로 대부분의 파이널 강의가 이런 식이에요. 실제 파이널 강의는 책을 읽어주는 느낌 말고는 없어요. 그 정리형 교재에 있는 말을 한번 상기시켜주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대부분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듣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식을 내가 취하는 경우는 잘 있진 않다. 이 점도 한번 여러분들이 맹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형 강의가 있어요. 문제풀이형 강의. 야, 여러분들 이제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게 되게 중요한 거냐면 문제를 풀 때 사고방식을 좀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 식으로 나열해 주는 건 좋은 출력 강의는 아니고요. 나는 이런 문제를 보면은 요런 식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니들의 사고는 요래. 나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가 달라라고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건 뭐 세부적으로 좀 더 나눌 수도 있어요. 진짜 이제 출력형이 진짜 어떤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천재적인 수학 선생님들이 있어요. 보기 막 1, 2, 3, 4, 5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답은 뭐 5번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갑자기 찍으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 이거는 어디 보면은 어떻게 답이야? 그다음 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선을 그으면 바로 답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천재적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 문제풀이 스킬을 많이 배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도 혹시 출력형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어는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입력 방식의 수업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비문학 같은 건 좀 스킬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비문학도 스킬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문학은 사실상 거의 암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도 대부분 암기에 속하죠. 그래서 정리 암기형 강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실제 뭘까요? 출력형 강의가 아니라 실제는 친밀함과 입력을 되게 도와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건 뭘까요? 우리랑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글을 주면서 한글 문장을 독해하라고 했을 때 못하는 분은 없지만 영어 문장 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출력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친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영어 영상도 몇 개 올려뒀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 유형들이 존재를 하는데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좋은 강사님 많이 보는 책 이렇게 선정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꼬여요. 내가 뭐를 해가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꼭 정말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방금 이제 내가 할 부분과 어떤 식으로 분담하는지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입력 순서 방식 횟수 이 부분 이제 아까 설명을 좀 안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람이 공부한 자기의 어떤 전체적인 것에 따라 좀 달라진다. 그래서 보통 이제 회독이라고 좀 많이 하는데 거기 한정되는 건 아니고 요거는 제가 종합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지금 단계에선 내가 어떤 식의 강의를 몇 번 들어야 된다. 뭐 책을 얼마큼 읽어야 된다고 딱 공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공부하기로 세운 기간이라든지 현재 지식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성취도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친밀함 단계랑 똑같이 어느 정도 간격으로 몇 번 반복할 건지를 현재 내 상황과 앞으로 남은 기간에 맞게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정도까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 암기죠. 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랑 정리가 됐는지 여부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충분하게 이해 정리가 많이 되어 있다. 그때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이제 쭉 풀어보는 방식도 존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정리 단계에서 문제 노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쟁점 노트라서 제 책에도 소개를 해뒀지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암기 파트에서 왜 문제집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여러분이 아시는 건 이런 반복 주기나 횟수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좀 정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 정리 여부에 따라서 문제집과 문제 노트를 활용하는 방식들이 서로 좀 다르게 존재한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주기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뭐 1, 4, 7, 14 이게 중학교 공부법을 이제 조금 더 응용을 한 거죠. 그죠? 중학교에서는 보통 2, 7, 30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다시 반으로 나누면 1, 4, 7, 14죠. 이렇게 반복하는 뭐 누적 반복 복습법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8, 4, 2, 1로 돌리는 것도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복습 주기라든지 횟수 이런 것들은 너무 구애를 받지 마시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그때 찾아봐야 돼요. 공부라는 거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가장 잘 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런 형식적인 횟수라든지 주기에 집착은 하지 마세요.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공부가 끝난 후에 10분, 자기 전에 어떤 무한대의 시간, 그 다음 자고 일어난 그 다음날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 개의 복습 주기를 놓치면은 최소한의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수시로 그냥 생각날 때마다, 모를 때마다, 까먹었을 때마다 복습을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후부터 이런 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해보는 게 유형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객관식과 주관식은 서로 좀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종이로 치는 시험인지 컴퓨터로 치는지 또 시험 장소는 어딘지에 따라 또 출력 방법이 달라요.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종이로 하는 시험 같으면 내가 평소에 공부도 종이로 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컴퓨터로 치는 시험은 컴퓨터로 공부하는 게 편하겠죠. 시험 장소 미리 가서 내가 어디서 치는지 확인을 해봐야 내가 그날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내가 뭐를 시험 도구를 준비를 해갈지, 시계를 쓸 수 있는지, 뭐 포스트잇은 쓸 수 있는지, 형광펜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미리 다 봐두셔야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최종적으로 얘는 OMR, 그 다음 최종적으로 얘는 수기를 가지고 답안을 내지만 내가 답을 내는 사고 과정까지는 똑같아요. 물론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는 틀린 거나 또는 맞는 걸 찾는 형태로, 이게 이상한 걸 골라내는 게 아웃풋의 핵심이고,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상한 거, 그 다음 틀린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단어군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논리적 순서 배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건 다음에 제가 출력 파트에서 한 번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출하는 여러분 연습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아웃풋 출력이라고 했을 때 이걸 구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특히 주관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이게 서술형. 주관식은 많이 써보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관식은 많이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객관식도 마찬가지고. 객관식을 못한다 해서 오해만 찍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주관식을 못한다 해서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사고하는 게 중요해요.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별할 줄 아시면 많이 써보지 않아도 주관식을 굉장히 잘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방식도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책에도 많이 방식을 소개해드렸으니까 책도 한번 보고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풀이 연습, 입력을 확인해보는 그런 절차들인데, 객관식, 여기 주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금 설명하게 됐는데, 객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결국에 맞는 지식과 틀린 지식을 구별할 수만 있으면 돼요. 이상한 지문을 가려내는 게 객관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OX 공부 같은 건 별로 효과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머릿속에 지식군이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주관식 구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논리적인 순서를 갖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몇 개인가. 제가 말하기 방법도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사고, 목차를 작성해 보는 걸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많이 써보고 많이 오해만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밑에 게 아웃풋이 가장 좁은 의미로 말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점검 단계로 넘어가면은 내가 입력할 때 점검하는 방식이 있고 출력할 때 점검하는 방식이 있는데, 입력 시에 좀 수시로 점검을 아니 입력 출력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할 수도 있고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8421이라든지 14714 이런 방식들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그런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생각이 안 날 때마다 꺼내서 꼭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 방법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딱 재서 점검하는 생활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있고 평가적인 방식이 있는데, 스톱워치를 써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몇 시간 공부지 눌러가지고. 이런 것들은 고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화장실 가면서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동안 머리가 자유롭잖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오늘 볼일을 해결하고 올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 잘 없지 않나요? 그냥 몸이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런 배설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으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내가 누워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몸과 관련 없이 머리를 갖고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스톱워치를 누르면서 공부를 억지로 끊어요. 이렇게. 나는 충분히 서서도 공부할 수 있고, 이거 모르는 문제 나왔어. 이거 화장실 가면 계속 생각해야지. 충분히 어떻게 보면 평소에 하나 문제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되게 불안한데, 화장실 갈 땐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오히려 훨씬 공부가 잘 됨에도 여러분들이 강제로 끊는 거예요. 딱 누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공부 안 했어. 내가 화장실 계속 가고 싶은데 커피를 끊어야 되나? 이런 이상한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화장실 갈 때도 공부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잠이 많으면 자기 전에 충분히 누워서도 공부할 거 생각하고 일어나자마자 또 공부하시면 되죠. 더 집중력 높고 밀도감 있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계속 너무 남이 만들어 놓은 공식, 정식에 여러분들 밀어넣으려고 하시니까 멘탈이 깨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스톱워치는 군대 갔다 오신 어떤 진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신 진짜 어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엄청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방식이 좀 잘 맞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 절대 비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제가 추천해 드린 건 평가적인 방식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공부 시간을 측정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계속 스톱워치 눌러서 기죽일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내가 9시부터 12시까지 앉아 있었으면은 3시간 공부를 한 건데 기본으로 내가 평가를 해보면 되잖아요. 아, 그 중에 아까 뭐 몇 시간은 내가 한 30분은 카톡 했어.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분 정도는 또 집중 안 해서 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빼서 나온 공부 시간을 가지고 내가 내일 공부할 것들을 조금 더 얼마만큼 더 할지 어느 정도 밀도로 더 할지 설정하면 되죠. 왜? 합격하는 게 목표니까. 내가 시간 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주객이 정도가 되면 안 돼요. 저는 평가적 방식을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평가하는 주체가 남이 해주는 게 코디, 그 다음에 채점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일반적인 서술 같은 건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 제가 어떻게 딱 하라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가장 좋은 건 내가 나를 점검하는 방식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환경입니다. 환경. 공부 장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도서관이냐 독서실이냐 집이냐. 여러분들이 사실상 지금 코로나 시대는 이거 두 개는 좀 안 돼요. 그죠? 좀 많이 제한이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집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 도서관과 독서실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환경도 똑같이 꾸며놓고 도서관 독서실에 뭐 게임기가 있다든지 침대가 있거나 이불이 있지 않잖아요. 다 치우세요. 이렇게 하면 집과 똑같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환경도 안 바꾸고 의지를 막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을 바꿔야 의지도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 내가 이것도 제가 정말 지적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침형 인간이라는 거 제가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세게 말씀드리면 상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는 나밖에 없어요. 이윤규는 이윤규형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야 쟤는 왜 아침에 공부를 안 하지? 공부 안 하나 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분들 중에 시험이 좋은 결과 얻으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맞는 방식의 공부를 하면 돼요. 다만 내가 현명하게 시험 직전에 뭐 일주일 정도 전에 다시 생활 습관을 아침에 시험 치는 게 유리해. 이렇게 해서 아침에 맞게 좀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다시 좀 글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긴 한데 공부가 잘 될 때 굳이 그걸 바꾸실 이유가 없어요. 새벽에 잘 되면 새벽에 하시고 밤에 잘 되면 밤에 하세요. 올빼미형 인간도 좋고 새벽에만 활동하는 뭐 좀비형 인간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지식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생활 리듬을 시험에 맞게 맞추겠다는 거 1년 전, 2년 전부터 해버리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공부가. 그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공부는 잘 될 때 하시고 마지막에 적당히 바꿔주시면 한 달 전에 바꾸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전업이냐 직장인이냐 직장인 제가 요새 쭉 시리즈로 많이 올리고 있죠. 다음에도 이제 제가 정말 다양한 자격증을 따신 직장인 한번 모시고 또 인터뷰도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직장인 시리즈 희망 프로젝트도 여러 편 올렸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전업 수험생과 직장인 수험생의 차이점 공부 어떤 인풋과 효율적인 아웃 방식들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시간계획법 방식이 있고 분량계획법 방식이 있는데 시간계획법은 내가 강제로 딱 정해진 시간만큼 집중을 끌어올릴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으로 시간 계획이 안 돼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포모도로라는 이탈리아 이제 토마토란 뜻이죠. 그래서 토마토 시계를 가지고 활용한 포모도로 강제로 25분씩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끊어내는 거예요. 25분 불태우고 10분 쉬고 25분 불태우고 10분 쉬고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의 이때만 시간 계획법을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1시간 국어 공부하고 다음 1시간 수학 공부해야지 이런 공부가 안 돼요. 왜? 그때부터 내가 1시간만 기다리게 돼요. 내가 더 할 공부가 있는데도 1시간 10분, 20분, 30분, 2시간은 안 하고 다음 시간 공부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공부가 자꾸 미완의 형태로 끝나요.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계획법을 쓰지 마시고 25분씩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면은 보통 분량계획법을 세우는 게 무조건 좋아요. 이것도 통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내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오늘 합리적으로 세운 분량은 무조건 끝낸다. 얘를 완전히 이해한다. 강사처럼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 공부는 여러분 나를 위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야 돼.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내가 시간이 얼마 걸리든 내가 하기로 한 건 나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을 달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뭐 가장 많이 하시는 공부법 모아봤어요, 여러분들. 답치기 공부법, 뭐 스톱워치 공부법, 백지복소, 1474 이런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이건 뭐가 나올까요? 잘 보세요. 그냥 누가 뭘 한대.
변호사 이런 공부법을 하는데 저도 해도 될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시기 전에 과연 이것들이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지, 입력인지, 출력인지, 점검인지, 계획인지, 관리인지, 환경인지 이런 걸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겹치는 게 있으면 똑같은 방식을 쓰면 충돌하겠죠. 그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부법 한번 쭉 점검을 해봤어요. 이건 한번 그냥 화면 멈춰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또 공부법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요. 겹치는 걸 잘 쓰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2페이지 정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이건 좀 빨리 갔구나. 이렇게 제가 그래서 많이 쓰시는 공부법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전공,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전공법 테크트리, 방금까지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전공법, 천천히 지공의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가 이루어지고 합격이 되는지 하나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단기 합격 테크트리, 어떻게 하면 순서를 조정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모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단기 합격법 이제 쭉 공부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테크트리 설명한 데는 벌써 이제 2시간 정도를 썼죠.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결정적인 어떤 핵심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잘 확인을 안 하시면 마지막 걸 들으셔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남의 공부를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고 원리를 못 캐치한 채로 그냥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공부 원래 좀 지루하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더없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상 이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